핵이 안 쓰는 전면전이 일어나더라도 핵무기 도미노 현상, 전 세계가 핵무기 보유에 열풍이 빠질 것이고 이것 때문에 아마 전 세계가 위험해지는 구렁텅이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되고, 중국은 핵무기를 맞을 때만 쏜다, 이게 정책입니다. 미국은 아닌데. 그래서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쓰지 않는 이상 핵전쟁이 일어날 일은 아직까지 정책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뭐 실제로 일어나면 뭐 그냥 끝난 거죠. 아무 생각을 할 필요 없죠. 드라마에서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이게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전쟁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무시무시하고 정신 번쩍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국이 대만 침공 시나리오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시무시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주제를 작가님한테 여쭤본 이유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작가님 생각하기에 미국과 중국의 이런 전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계속 이제 오타쿠는 전문가랑 다르다, 확실히 말한다 이렇게 네. 말했지만 역시 이 질문에 가면 좀 쫄아서 그쵸. 조건을 좀 걸 수밖에 없어요. 조건을 바로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나눠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5년 안에 사실 저는 전면전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가까운 시기 2030년 안에 막 싸워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난리가 나고 하는 거는 확률이 낮다고는 생각하지만 5년 안에 국지전,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역사를 배우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1963년 쿠바 미사일 위기라든가 이 미소 냉전 간의 그 위기에서 국지전이라든가 아니면 강력한 충돌이 있었던 사건들은 몇 년 안에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중국과 미국이 너무 차이가 나서 크게 뭐 이슈가 안 됐지만 지금 비슷한 사건, 가령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이 미국이 군인들이 탄 비행기를 강제로 착륙시켜가지고 포로로 만든 적도 있었고요. 별별 일이 많았거든요. 지금 와서 이런 게 생기면 거의 진짜 이거 내일 당장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전쟁의 위기는 5년 안에 생길 수 있다. 진짜 전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고 국지전 같은 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5년 안에. 근데 그런 일이라도 일어날 경우 상당히 좀 충격이 있겠죠, 그죠? 네. 그렇죠. 다만 이제 냉전 시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 내일 당장 핵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 인간은 또 적응을 했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맞아요. 우리도 그것을 적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 시스템과 우리 인간이 그런 것을 이제 좀 민감하게 만들어서 지금 뭐 트럼프 말 한마디 아니면 중국이랑 싸우는 거 한마디 지금 이렇게 요동치는 게 앞으로도 계속되지는 저는 사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나올 것은 계속 있고 사람들이 그 위기에 적응을 하느냐 마느냐를 앞으로 봐야 된다. 10년이나 20년, 그러니까 10년 후, 20년으로 보면 약간 이야기가 달라져요. 10년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뭐 2035년 이후. 2035년 이후, 뭐 2040년 이후에는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저는 달라질까요? 점점 더 전면전의 위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5년 안에 뭐 제가 말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에 비슷한 그런 국지전 같은 게 일어나긴 어렵다 싶더라도 10년, 20년 안에는 이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건데 간단한 실수라든가 결정 하나로 얼마든지 전쟁을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서 이제 이런 갈등이 안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다만 전면전이 나올 확률은 그래도 낮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전면전 확률은 계속 올라가는 게 미중 관계일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진핑과 푸틴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결정한 푸틴과 이제 양안 전쟁을 아직 할까 말까 고민 중인 시진핑과는 차이가 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전을 벌이기는 전 힘들다고는 생각을 해요. 푸틴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슬라브 민족을 부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소명이 있고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있어요. 내가 모든 슬라브 민족을 지배하는 지배자나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러시아의 땅이기 때문에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먹으면 자신은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알렉산드로 두긴이라든가 극우 러시아주의자들의 생각들이 이런 게 좀 깔려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이 죽어도 결국 우크라이나 땅은 우리 옛날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민족의 땅이 정상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시진핑은 좀 다릅니다. 시진핑도 사실 독재자라는 점에서는 사실 푸틴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진핑은 종교적이라거나 이념적 공산당의 지도 독재자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만은 당연히 우리 땅이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하는 푸틴처럼 당연히 시진핑도 대만이 우리 땅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만 이제 공산당의 이념적 승리,
이거에 좀 집착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냐면 남북 관계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북한에 먹힌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경제력도 그렇고 문화라든가 이런 게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발전돼 가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과 국력 차이가 엄청나니까 이 엄청난 국력은 공산당이 대만을 지배했기 때문에 잘 된 거고 공산당이 모든 중화민족을 지도를 해야 된다. 아하. 근데 그 지도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념적 승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승리를 하면 내 하는 사상과 이런 게 좋아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두드려 팬 거니까 이 효과가 좀 반감될 수 있다. 시진핑이 결국에 생각하는 거는 대만을 먹고 싶어 하는 것 자체는 맞는데 전면전을 해설하기보다는 대만이 스스로 복속하는 작은 나라 왕이 이제 황제한테 자기 땅을 뺏기고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거죠. 우리도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중국의 싸웠을 때 중국은 신화국가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런 식의 황제가 되는 승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 역사에서 이제 병자호란 이야기를 할 때 병자호란이 이제 우리한테는 아픈 역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한 거지만 중국 청나라 입장에서는 군사력과 사람들의 희생을 최소화한 다음에 복속시킨 거예요. 이게 그들 기준으로는 그 정도면 작게 죽은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중국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들을 완전히 톱을 해서 나라를 없애거나 막 수천만 명이 죽는 것보다 군사력을 압박해가지고 이제 조선왕을 한국을 받아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중국의 그때 당시 청나라 황제가 자랑스러워하고 조선왕은 알아서 길어 들어왔으니까 막 특혜를 주고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식의 지뢰를 생각한다. 즉 전면전보다는 이제 스스로 대만이 들어온 것을 바라는데 문제는 이제 전면전을 하기 싫다. 그러니까 대만을 이제 군사적으로 완전히 멸망시켜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다 뿐이지 대만을 자기 부하로 들이기 위해서 군사적인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것 같아. 이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전면전의 확률은 낮지만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전면전이 아닌 국지적 충돌이라든가 이런 큰 위기상황들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거는 우리가 중국과 미국이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그런 일들은 도대체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물론 미국과 중국이 바로 막 전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리전 양상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원래는 그 대리전 시나리오가 이제 국제 정치나 이런 전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뭐랑 상관이 있냐면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이제 북한을 도와가지고 하고 미국은 이제 대한민국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펼쳤을 때 대만과 중국 사이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과 의견이 다르지만 한국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양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 양안 사이에 뭐 금문도 포격전이라든가 이런 국지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처럼 막대한 진짜 엄청난 인원이 희생된 이런 전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진핑이 만약에 대만에 침공한다면 틀림없이 북한도 대한민국을 공격할 것이다. 동시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야 한국의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못 넘어온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이유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주한미군이 대만을 못 도와준다. 이 이유도 있고 동시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또 주일 미군이나 자위대도 북한이 자기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대만 해협에 지원을 못 해줘요. 일본도 자기 땅 지키려고 못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미국 전력이 분산되고 무엇보다 이제 주한미군의 존재 저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십니다. 워싱턴에서 근처에 있는 뭐 대서양의 어떤 섬이 러시아군 기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 엄청 위협적이거든요. 쿠바 위협도 사실 미국 본토에서 가까운 땅에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러시아의 미사일 기지가 있기 때문에 핵전쟁 직전까지 갔는데 쿠바랑 워싱턴의 거리랑 오산 평택이랑 북경까지의 거리는 몇십 배 차이 나요. 엄청 가깝죠. 진짜 가깝죠. 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기지가 바로 이렇게 앞에 있는데 전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박성이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존재가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상당히 위협이네요. 그러니까 거의 목 근처에 이렇게 침을 찔러놓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에 있는 전력이나 이런 것도 공격을 해야 된다. 이래서 동시 전쟁 이야기가 많았다가 이게 쑥 들어가게 된 요즘 좀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이게 없는데. 아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아닐 것 같아.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러시아랑 북한이 너무 친해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해가지고 지금 10,000명 이상의 북한군 병력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투입돼가지고 1000에서 12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는데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엄청난 지원을 해줘서 북한은 원래 중국 지원이 없으면 거의 존재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아하. 지금 러시아 지원으로 굉장히 많이 물자라든가 식량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야 우리 중국한테 시킨 대로 다 해. 쟤네 없으면 우리 다 죽어 이랬는데 러시아가 좀 도와주네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네요. 같이 시진핑이 같이 전쟁에 이끌어갔을 때 이거를 이제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시진핑이 야 너 저기 한국 가 우리나 대만 갈 거니까 할 때 내가 왜 이럴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러시아랑 중국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뒤에도 한번 설명드릴 게 있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다른 제2전선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허. 북한 말고 뭐 주변에 할 만한 게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미얀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친중 국가들이 많아도 대신 네. 전쟁을 치러줄 정도로 혈맹이나 이런 건 사실 없거든요. 그건 쉽지 않죠. 대신 전쟁을 한다. 이거는 진짜 내가 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나마 북한은 이제 6.25 전쟁 때 중국의 그 인민해방군 요용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치. 이 명분이 아무래도 그쪽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것도 좀 애매해졌다.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얀마 뭐 친중 국가 있지만 대리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본다면은 일단 미국과 중국이 대리전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아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쪽 의견들이 많았다가 최근에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다만 떡밥을 하나 해소하자면 네. 제가 이 편에서 유령 함대에서 막 스토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러시아랑 중국이 연합하니까 미국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인 즉슨 러시아가 중국에 협조하면 당연히 북한도 협조할 수 있으니까 아하. 기존에 있던 이론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고 그러네요. 우리는 그거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우리 본다면 네, 러시아와 맞습니다. 중국이 힘을 합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한테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해줘? 이것도 또 이해가 되네요. 그쪽의 전략일 수도 있죠. 물론 비판하는 점도 많고 저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점 많은데 그쵸. 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이제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 전쟁이라 하잖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모두 다 드론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은 드론 부품을 두 나라한테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이 무기를 끊어버리면 거의 전쟁을 못할 수준으로 왜냐하면 드론 무기 의존성이 너무 큰데 다 중국산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서 사가지고 그래요?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 나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쵸. 지금 중동이 중국한테 에너지를 주기는 아마 어렵고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 러시아한테 에너지를 공급해서 전쟁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해야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실제로 전쟁이 난다면 중국이 러시아한테 싹싹 빌면서 이렇게 구걸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니네 중국한테 도움 받았지 않았어?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아니야. 쟤 우크라이나한테도 드론 팔았어. 이 되게 섭섭함이 있겠네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하지만 지금까지 러시아가 말 못했던 거는 금수 조치나 이런 것 때문에 서방 측 물건이라는 걸 못 받았는데 그렇지. 다 중국에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고마운 것도 있지만 섭섭한 것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 물자가 안 들어오니까 또 중국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근데 맞습니다. 사실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야, 너 나를 볼모로 네 물건 팔아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돈 거잖아. 주고 팔아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돈 받고 예. 이거 너 팔아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 고마움보다는 섭섭함이 훨씬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싸움을 할 때 러시아가 중국 편을 안 들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시진핑이라면 러시아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전쟁을 아마 아예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입장은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중간에서 그죠? 예. 일종의 이제 전쟁이 관점에서 보면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게 진짜 러시아가 푸틴이 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거네요. 유럽은 어떤? 유럽은 솔직히 미묘합니다. 왜 미묘하냐면 미국과 한뜻으로 유럽 전체가 반중 전선이라든가 이런 규제를 하는 것 같더라도 이제 전기차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중적이에요.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중국은 자기 나라랑 좀 멀리 떨어져서 국가 이익에 해가 안 되니까 좀 반중 전선에서 관망을 하는 느낌? 반면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입장을 같이 하고 특히 홍콩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 그쵸. 아시아 정책에서는 미국과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반중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유럽 연합 전체가 중국에 대해서 통일되게 어떻게 입장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지금 현재 상황대로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유럽 어디에 이제 편먹을지 사실은 아직은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미국과 중국이 야 전쟁 나면 유사시 지금 평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사시 너 어디 편이야 이런 거를 계속해서 설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예. 드네요. 그러면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이라고 하죠. 이거는 좀 어떤 체제가 될까요? 얼마 전에 일본이 이제 전구 지역을 뭐 통합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거의 이제 확실하지만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을 예측하는 건 어려워요. 평택, 오산, 그리고 일본은 오키나, 이거를 중국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이 따라서 세 나라들의 합동이라든가 이런 관계 그 공동 대응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미묘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세계가 미국과 중국으로 쪼개지고 있어요. 그게 뭐 전쟁이 나서 쪼개질지 아니면 그냥 쪼개질지 모르겠지만 쪼개져요. 그러면 어느 쪽에 세력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연합을 할 경우에는 중국이 다른 나머지 나라들을 모두 규합한다 해도 사실은 이기기 힘듭니다. 미국은 미국 자체 세일가스라든가 이런 에너지 생산량, 그 다음에 러시아의 에너지, 그리고 중동도 미국과 러시아에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화석연료 에너지 패권을 완벽하게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으면 가질 수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중국이 극복하기는 쉽지 않고, 다만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테크 생산력, 그 공급망 쪽에서 우리 이제 제조업 그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산업에 이런 게 경쟁력이 있지만 자원이 없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수입해야만 하는 나라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은 오히려 이제 생산해서 수출할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제조업, 그리고 이제 미국은 에너지 이런 관점이라서 그러니까 드릴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중동이 중국 편에 붙거나 아니면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중러 연합이 성사된다면 이런 에너지 문제에서 굉장히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 블록과 한판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다만 현재까지 중국이 중동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놓고 성과가 많이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손을 이제 떠난 중동 국가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여전히 영향이 있어서 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중국에 파이프라인을 깔아가지고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는 유사시에는 푸틴이 이거 잠궈? 야 똑바로 안 하냐 막 이런 위협을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 이게 독일한테도 그렇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똑같은 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각 국가별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렇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갑자기 든 질문인데, 우리는 뭐가 무기예요? 그래도 우리가 자유세계의 무기고라는 점이 아무래도 무기고.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 지정학적 갈등이 지금 좀 높아지고 있어요가 아니고 점점 이게 유의미하고 진지하게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있게 토론하는 이유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무기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가 가스 잠궈?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중국은 제조업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갖는다든지, 대만은 TSMC가 있다든지, 이런 것처럼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무엇이 무기일까? 우리는 사실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무기고로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자유진영의 작은 중국인 셈이죠. 왜냐하면 제조업, 반도체 기반이 있고, 그다음 방위사업에 대해서 생산력, 우리 방위사업이 잘 나가는 이유 제가 계속 설명했는데 그 기반에는 결국 우리 제조업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 산업과 이제 IT 산업, 첨단 산업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무기 생산량이 많고 그걸로 이제 주도를 한 거기 때문에 자유진영은 무기 공장으로서 그 생산력을 무기로 해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고, 다만 생산을 하기 위한 자원은 다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리스크가 있다. 공급망이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는 조선이든 방산이든 이 업체들이 지정학적인 중요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무기인 거예요. 그죠? 다만 이 제조업 기반은 결국 자동화를 해도 자동화를 한 로봇은 사람이 설계해야 되고 R&D가 필요한데 인구 절벽 시대에 좀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쟁 얘기를 실컷 했으니까 전쟁이 끝났다 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수위에 따라 가지고 나눠서 이야기하면, 국지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냉전 시대와 같이 전쟁 그 위기가 계속된 일상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제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모른다는 이런 위협. 긴장 속에서 밥도 그쵸. 먹고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국지전이 만약에 일어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과는 이제 군비 증강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고 이제 국방비 투자가 많이 필요할 것인데 이와 연관해가지고 미국이 아마 일본과 한국한테 그 역할 분담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에서 자기 대신 죽어줄 병력이라든가 군대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면전이 일어나면 뭐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핵이 안 쓰는 전면전이 일어나더라도 앞서 말한 그 핵무기 도미노 현상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핵무기 보유에 열풍이 빠질 것이고 이것 때문에 아마 아시아 태평양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위험해지는 이런 구렁텅이로 갈 가능성이 커서 네. 이 좀 많이 걱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핵전쟁 이야기도 안 꺼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미중 간의 갈등에서 핵무기 쓰겠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핵무기를 맞을 때만 쏜다. 이게 정책입니다. 미국은 아닌데 그래서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쓰지 않는 이상 핵전쟁이 일어날 일은 아직까지 정책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뭐 만약에 전쟁인데 실제로 뭐. 일어나면 뭐 그냥 끝난 거죠. 뭐 아무 생각을 할 필요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TSMC 얘기도 했었지만 TSMC가 만약에 네가 먹을 거면 뿌개 버릴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TSMC가 멈추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AI 뭐 이게 무슨 뭐 아무 소용이 소용이 있겠어요. 없죠. 이제 예, 예. 점점 인류가 굉장히 크게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전쟁이 안 나야 되는데 우리가 전쟁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오늘 있었던 내용을 또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다만 저는 여기서 마지막은 희망적인 내용으로 끝내고 네, 싶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사짜 이론입니다. 이 오타쿠의 이론이라 생각하시고 네,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 냉전 시대 때 가장 전쟁의 위협이 높았던 지역은 독일이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되어서 핵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상태가 60년 동안 지속됐어요. 그거 덕분에 한 번 일어나면 핵전쟁이 나고 인류 멸망이 나니까 유럽에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반대로 유럽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아시아에서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월남전 다 아시아였죠. 근데 저는 이게 반대로 가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긴장과 충돌의 위협이 높은 게 양안 전쟁 이야기를 했는데 대만 아시아 같은. 태평양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그 어느 나라들도 쉽게 이야기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국지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난 것처럼 아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실제로 대리전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게 피봇이 된 거죠. 아시아와 유럽의 관계가. 요럴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 우리 부모님들은 그 위험한 냉전 시대에서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일하시면서 열심히 돈 벌고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네, 냉전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경제는 성장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군비 경쟁을 하다 보면 경제가 더 좋아지는 면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특히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 그 냉전 시기 때 경제 성장 속도는 사실 지금 다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네, 이런 느낌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긴장이 되고 전쟁이 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전쟁에 대한 상상을 해보고 이게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작가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좀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는 적당히 걱정하는 게 적당히 걱정하는 게. 투자든 뭐든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나오는 것을 생각을 안 하면 그 실제로 일어났을 때 아무 대응도 못 하지만 확률과 내용을 계산해서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확률이 어느 정도고 그걸 피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에서 그 수위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사실 군사적인 것도 굉장히 이런 위협 분석이 중요한데 맞아요. 투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요. 네. 적당히 걱정하면서 우리가 투자도 계속 경제 활동도 계속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긴 시간 동안에 김민석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